안녕하세요. 대담한 투자 이혜은입니다. 흔히들 채권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채권은 조금 다른데요. 바로 브라질 채권입니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현재 무려 10.5%입니다. 이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 역시 높은데요.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채권운용 부문 박시윤 팀장님과 함께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파헤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튜디오가 굉장히 화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신흥국 채권 펀드를 담당하고 있는 박시윤이라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모두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미래에셋증권 브라질 현지 법인의 현재 브라질 경제 상황은 어떤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증권 브라질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현준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브라질 매크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률 및 물가입니다. 브라질 경제는 2024년도에도 2%대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GDP 성장을 크게 이끈 산업이 농축산업 산업이었었는데요. 2023년도 농축산업 산업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성장을 하면서 크게 GDP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렇게 큰 성장을 일구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작년에 브라질의 농축산업에서 작황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의 작황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많이 증감을 했고요. 그로 인해 브라질의 무역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GDP 성장도 좋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의 브라질의 농산물 생산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농산물의 생산량이 계속해서 증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1년 동안 성장한 게 아니고요.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농축산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브라질 남부 지역인 히우그라진두슬에서 홍수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올해에는 GDP 성장률이 한 0.2%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브라질은 현재 겨울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재배를 했던 농산물은 80% 이상 이미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브라질 중앙은행의 포커스 발표를 봐도 2024년 인플레이션 중앙값이 3.88에서 3.9%로 인상이 되어서 거의 4%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브라질 정부에서 이제 기존에 처음에 얘기했던 건 3% 중반이나 3% 초반까지 물가를 잡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3% 후반까지는 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3.75%까지 올라갔던 브라질 기준금리가 2023년부터 가장 먼저 인하 사이클에 돌입을 해서요.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9% 초반 중반까지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최근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좁아지면서 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이탈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율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남부 지역의 홍수 사태로 인해서 물가가 조금은 불안정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발표되는 기준금리가 10.5%로 동결될 것이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만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브라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9명의 위원이 전부 다 동결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하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 10.5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 세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 현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물가 상승률인 CPI와 그리고 실업률인데요. CPI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한 3.9%까지 오르긴 했지만 아직 4% 정도 언더입니다. 최근 10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의 한 5%에서 6%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한 4% 정도 언더 3.8%, 3.9%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또한 지금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코비드 시기에 가장 안 좋았을 때 실업률이 15%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낮을 때가 최근 10년의 기준으로는 한 6%, 7% 정도 수준이 실업률이 가장 낮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7.9%, 8%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실업률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 브라질 경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대비 헤아라 환율은 계속해서 안정화되는 모습이 2022년부터 쭉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채권 브라질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헤아라 금리도 많이 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종료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면서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차이는 다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캐리 트레이딩 자금은 다시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에는 좀 더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이런 캐리 트레이딩 자금을 제외하고도 현재 브라질 채권이 리스크 대비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브라질 국채를 하는 매수의 유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환율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원화 대비 헤아라 환율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화 대비 헤아라 환율은 브라질의 경제 상황만 놓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한국의 무역 수지도 생각해야 되고 브라질의 무역 수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달러 대비 굉장히 계산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의 경제 상황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역 수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점점 더 헤아라가 조금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레인지는 저희가 이제 이 리서치 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보는 기준으로는 레인지는 좀 넓긴 하지만 하방은 한 250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브라질 경제가 좀 탄탄하게 올라간다는 기준으로 보면 상방은 300원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무역 수지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체크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브라질 현지 법인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브라질 현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예. 저도 투자자로서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브라질 채권만이 갖고 있는 매력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브라질 채권이란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브라질 채권이라고 함은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뜻하는데요. 브라질 정부가 자국 통화인 헤아라뿐만 아니라 달러화로도 외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다소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릴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 헤아라 표시 국채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라질 헤아라 채권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해도 높은 금리입니다. 현재 한국의 정책금리가 3.5%,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3.2%인 반면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0.5%, 브라질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12%일 정도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높은 이자 수익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환율 및 채권 가격의 변동이 발생을 하더라도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보통 기준금리가 높으면 네. 채권 수익률도 높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다면 브라질 채권을 포함해서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채권의 투자 수익은 크게 이자 수익, 자본 손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해외 채권에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환손익이 추가됩니다. 이자 수익은 말 그대로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를 받음으로 인해 얻는 수익,
자본 손익은 만기 전에 채권을 사고 팔게 될 경우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그리고 환손익은 채권의 표시통화 환율이 오르거나 내림으로 인해서 원화로 환산한 가치가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손익입니다. 채권은 금리가 상승할 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하락할 때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중평균 잔존 만기인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대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투자하실 때 각국의 경제 및 정책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예, 금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판단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브라질은 어떤가요? 지금 브라질도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 2023년 하반기부터 7차례 금리 인하를 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5%의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방금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저에겐 좀 어렵습니다. 가중평균 잔존 만기인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고요. 채권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분들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다소 교과서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듀레이션은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원리금의 평균적인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당연히 원리금의 회수 기간이 길어질 것이고요. 또 중간에 지급되는 쿠폰, 즉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평균적인 원리금의 회수 기간이 더 짧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듀레이션이란 개념은 시장 금리가 변화했을 때 채권 가격이 얼마만큼 움직이는지 민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되는데요.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화에 민감하고 짧을수록 금리 변화에 둔감해집니다. 보통 듀레이션이 10인 채권이라고 하면 금리가 1%포인트 움직일 때 채권 가격이 10% 움직이고 듀레이션이 1인 채권 가격은 1%만큼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채권 가격은 신용 위험에 따라서도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로 발행된 정부 채권에는 신용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지만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발행자의 신용도가 악화될 경우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이 브라질 채권 투자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율의 변동성이 채권 가격의 변동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한데요. 국가의 신용도와 경제정책, 정치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 국가 고유의 요인도 있고요.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같은 외부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듀레이션 그리고 신용 위험, 환율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에 의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환 해지를 하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시중에 해외 채권 펀드들 중에서는 환해지를 실시하는 펀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달러화 또는 유로화 표시 채권 펀드들의 경우는 해지형과 언해지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외국 통화 자산에 대해서 환해지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해지에 사용되는 선물한 환율이 해지 대상 통화와 국내 통화 사이의 단기 금리 격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통화 종류에 따라서 환해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프리미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 원화보다 금리가 낮은 통화, 예를 들어 일본 엔화에 대해서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만 원화보다 금리가 높은 통화들에 대해서는 환해지를 실시할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해외 주권에 투자하시는 목적이 크게 미국채와 같이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네. 또는 다소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국내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채권에 투자하시려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만약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이 국내보다 높은 고금리 통화 채권에 투자하면서 환해지를 실시하시게 되면 양국 금리차 이상으로 환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보다 오히려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브라질, 인도 등 고금리 통화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채권 투자하면 일괄적으로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신흥국 채권과 선진국 채권에 투자하는 그 방향성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율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해지네요.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10년간 브라질 금융시장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왔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브라질 자산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와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브라질의 국제신용등급 히스토리인데요. 2016년까지 브라질은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의 투자등급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거의 매해마다 단계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2018년에는 투기 등급인 더블 B 마이너스까지 강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용등급 강등에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임했던 지우만 호세프 정권의 경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대체 어땠길래 그랬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다음 슬라이드는 브라질 정부의 재정 수지와 재정 수지에서 이자 비용을 제외한 기초 재정 수지, 그리고 정부 부채 규모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2015년까지 건전한 편이었던 브라질 정부의 재정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출 확대,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월드컵 준비 등으로 인해서 지우만 호세프 정권 2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었고요. 2016년에는 GDP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재정적 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의 경기 부진이 겹치면서 원래 GDP의 50%대였던 브라질의 정부 부채는 70%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이 점이 브라질 신용등급 강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2014년에는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와 대형 건설사들을 둘러싼 뇌물 스캔들이 브라질 정치권을 휩쓸었습니다. 이후 정치적인 혼란과 의회 분열이 심화되었고 이는 결국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하락했기 때문에 당시 브라질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꾸준히 환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화폐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결국에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브라질 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 이후부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부터 브라질 환율과 경제 상황은 점차 개선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어서 대통령직을 이어받은 테메르 정부부터는 브라질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개혁 조치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정부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신설한 것, 또 두 번째로는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연금 보험료 최소 납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테메르 임기 내에 연금 개혁안의 의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2018년에 브라질 신용등급이 더블 B 마이너스까지 강등이 되기도 했지만 브라질의 재정 수지는 재정 준칙의 효과로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금 개혁안은 결국 우파 성향인 보우소나루 정부 취임 이후인 2019년에 상하원을 최종 통과하였고요. 이후로도 브라질의 재정 수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네, 경제 정책 면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질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희가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은 룰라 정부입니다. 룰라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경제 정책은 어땠는지도 평가를 좀 해주시죠. 2022년 말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룰라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브라질의 재정이 다시 망가지는 것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았었는데요.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과거의 경쟁자였던 중도우파 성향의 제라우드 아우키민 전 상파울루 주지사를 지명을 하였고요. 취임 이후에도 신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체제개혁을 실시하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의회 역시 행정부에서 추진한 세제개혁과 추가 세입 확보 방안에 대해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정치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S&P와 피치에서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상향 조정하였고 달러화 대비 헤아라 환율도 쭉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의 취약점으로 정치 그리고 재정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브라질 경제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브라질이 비록 재정은 취약하지만 외화를 벌어들이는 능력 그리고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양호한 국가입니다. 어떤 국가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능력을 볼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경상수지인데요. 현재 브라질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는 GDP 1% 안팎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비록 경상수지는 적자이지만 또 다른 외화 수입원 중 하나인 FDI로 경상수지 적자를 상회하는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대외 계정은 매우 튼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비록 정부 부채는 많지만 정부 부채의 약 90%가 자국 통합 표시 부채이기 때문에 대외 부채 규모는 신흥국 중에서도 낮은 GDP의 16%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를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유사시의 외환시장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는 약 3,200억 달러 수준의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점이 헤아라 환율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브라질 경제가 갖고 있는 취약점들도 있습니다만 브라질 경제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브라질 채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무역 수지 구성에 있어서 브라질이 강점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브라질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좀 떠오르네요. 어떤가요, 이 부분은? 네. 브라질 하면은 과거에 많은 분들이 철광석을 떠올리셨는데요. 광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은 영토가 넓은 만큼 철광석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도 발달해 있고 커피, 대두, 쇠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과 원유도 생산하는 국가입니다.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노출은 크지만 수출 품목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자재 가격의 경기 및 무역 수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심해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가 크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출 비중이 늘어났고 주요 농축산물 수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브라질의 농축산물 수출이 늘어나서 과거 대비 철광석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진 상태입니다. 네, 우리가 그 책 알고 있잖아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네, 이 책 제목처럼 이전에는 브라질 하면 철광석이었다면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0년 팬데믹 당시 2%까지 낮추었던 기준금리를 2022년 13.75%까지 인상한 후에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7차례나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금리는 10.5%에 달합니다. 이에 비해서 5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9%에 불과하기 때문에 브라질의 금리는 명목금리 수준에서나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 수준에서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비록 앞으로 금리 인하의 폭이 낮아지고 속도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기 둔화 위험과 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 기대를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브라질 정부 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신용등급이 다시 강등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가 높아져서 더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에 주목하면 좋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의 브라질 채권 시장을 보면 조금 불안감이 생기기 마련인데 현재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브라질 채권 투자하는데 매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 채권이 한때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인기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질 채권이 인기를 얻었던 배경에는 높은 금리도 있지만 세금 측면에서의 혜택도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시게 될 경우 채권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은 비과세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셔야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한국과 브라질 정부 간의 조세 협약이 이루어져서 자본 차익과 환차익뿐만 아니라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펀드에서는 결산 및 환매 시점에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배당 수익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브라질 채권에 직접 투자하실 때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브라질 채권에 직접 투자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펀드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브라질 하이인컴 채권 펀드, 브라질 국채에 100% 투자하는 펀드인지 궁금하고요. 주요 투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펀드에서 100% 브라질 국채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규 때문인데요. 현재 자본시장법상 펀드에서는 OECD 국가 정부채에는 최대 30%, 비OECD 국가 정부채에는 최대 1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OECD 가입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펀드에서는 브라질 국채 최대로 1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높은 금리의 헤아라 채권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 외에도 브라질 헤아라로 표시되어 있는 수프라내셔널 채권과 브라질 채권 및 금리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주된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외에 브라질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도 일부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펀드의 90%가 헤아라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4년에서 2016년과 같이 브라질 헤아라가 대대적인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보다 안정성이 높은 달러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 위험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펀드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롯이 브라질 국채에 100% 투자를 하는 상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펀드 중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아라 관련 채권으로 90%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장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헤아라의 환율의 변동성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달러 채권도 비중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펀드의 주요 투자 위험은 어떻게 될지도 저희가 알고 가야겠죠. 네. 앞에서 강조드렸듯이 헤아라 채권 투자 시에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펀드는 원화 대비 환을 오픈하고 있고요. 헤아라 채권에 대해서는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는 환해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자산이 헤아라 채권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 대비 헤아라가 절상될수록 이를 좀 더 나누어서 보면 달러화 대비 헤아라가 절상될수록 달러화 대비 원화가 절하되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수록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의 금리가 하락할수록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펀드 가입 및 환매 시점에 환율과 시장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꼭 체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환율이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펀드를 가입하실 때 환매 시점의 환율, 시장 금리 수준 반드시 체크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브라질 경제와 채권 투자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최근에 신흥국 채권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안정적인 매크로 환경과 국내 시중금리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브라질 채권 펀드에 관심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박시윤 팀장님과 함께했던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끝으로 인사 한번 남겨주시죠. 앞으로 신흥국 채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박시윤 팀장님과 함께 또 이렇게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 대담한 투자 제작진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모두 놓치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